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더 불을 질러버리는 이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수다맨 따발총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낼 일이 되게 많아요. 네, 보도 전문 채널 YTN. YTN은 참 제가 좋아하는 방송국이죠. 그럼요, 제가 아침에 라디오도 진행했었고.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잘리셨잖아요. 지금은 박지훈 씨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YTN 출발 새 아침 제가 했었을 때 잘 나갔습니다. 잘렸잖아요. 잘 나갔었지. 잘렸잖아요. 후회하고 있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박지훈을 쓴 게 후회할 일이지. 아니죠. 박지훈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영이를 딴 데라도 좀 놔둘 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제 오로지 추측입니다. 예. 자, 근데 보도 전문 채널 YTN 문제는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그 위쪽에서 누르는 뭐 특별히 그런 종류의 간섭 같은 건 없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매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한전하고 마사회 이런 지분 같은 거. 그랬는데 새 주인을 찾는다고 했는데 결국 유진기업이라고 하는 이 재계 서열순위 70위권에 해당하는 기업에 낙찰이 됐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관련해가지고 언론노조 YTN 지부에서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유진기업의 YTN 인수가 갖는 의미가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쭉 들어보겠습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 이제 세 개 기업이 그 입찰에 참가를 했어요. 근데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안 보고요. 누가 제일 돈을 많이 썼느냐만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하는 거니까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회사들 지원서 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얼마 써서 내잖아요, 몰래. 근데 가장 많이 쓴 데가 유진기업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3,200억 정도. 예. 근데 다른 회사들 뭐 통일교 재단 같은 게 1,000 몇백억이었고 다른 회사는 2,000 얼마였어요. 한세실업과. 예, 예.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써는 데가 유진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된 건데 이제 물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유진기업 같은 경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이분들이 과연 방송 경험이나 방송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방송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1950년도 정도에 모태가 생겼더라고요. 건빵에서 있어요. 건빵. 그렇죠. 건빵 만드는 회사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사업을 확장시켜가지고 지금 중견기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방송 경험이랑 유일하게 있었던 게 케이블 뭐냐면 채널. 예, 케이블 채널, 부천 지역의 케이블 채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진이라는 회사가 방송과 연관됐다는 얘기는 저는 언론학자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이제 방통위 심사를 거쳐야 돼요. 이게 이제 최대 지주가 되면 최대 지주, 출자 지주로서의 자격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판단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네.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이 회사가 YTN을 인수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할 거다. 이런 판단이 들면 승인을 해주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반려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그 YTN 그 사겠다고 주식을 사겠다고 했던 몇 개 회사들이 막판에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못 들어온 데가 있어요. 몇 군데.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입찰에 참여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발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 회사들 이름 그러니까 들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 회사들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제 추측인데요, 이거는 그런 회사들을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방통위에서 거부하면 돼요. 그러면 다 무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입찰해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회사가 확정적으로 가져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지켜봐야 네.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나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송을 할 거다라고 생각되면 이 회사에 허가를 해줄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YTN 사실은 인수하기 전에 유진그룹은 제가 알기로는 자금이 좀 모자랐던 것으로 네, 알고 그렇게 저도 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돈이 3,200억이라고 하는 3,199억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날 것이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들어가지고 알짜배기 YTN 자산만 팔아먹고 그냥 그만두고 또 나갈 수도 있다. 그럴 이런 수도 얘기가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를 거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상암동 사옥이 있죠. 남산타워, 남산타워? 하여튼 남산에 있는 그 그렇죠. 큰 빌딩이 타워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네, 현금도 그것도, 있고. 네. 실제 YTN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된다는 맞아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상장사 아니겠습니까? YTN이 시가총액이 2,520억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유진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왜 들어왔겠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YTN의 기본 자산을 좀 노리고 들어온 거다.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도 전문 채널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 그런 정말 대단한 이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민영화된 이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돈을 좀 불리는 쪽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로서 좀 손실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산 매각을 통해서 본인들의 배만 불리거나 아니면 돈만 벌고 빠져나가는 방법. 네. 그러니까 회사를 망가뜨리고 나서 본인들은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경우죠. 주식을 또 판매를 해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YTN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가치는 뭐냐면 자기 회사, 즉 유진이라는 회사의 방어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또 뭐랄까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언론사를 이용해서 그 언론사가 정권을 갖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해주고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고 반대급부로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방송사가 직접 받질 않더라도 어떻게 그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되면요. 방송사를 운영하는 경제 권력은 정치 권력에 유리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정치 권력은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제약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사업 확장을 해서 어떤 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악어와 악어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진 입장에서 만약에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인데요. 유진 입장에서 이걸 인수한 이유가 당장 YTN 운영을 통해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자회사들이 많아요. 여러 그렇죠. 사업을 하고 50개 있어요, 정도 지금. 있죠, 50개. 그렇죠? 네. 근데 그 회사들에게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후원을 해주거나 후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제도적인 어떤 그 제한된 부분들을 풀어줘가지고 사업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방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 정부가 이렇게 진짜 언론 길들이기를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유진기업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다가 또 이렇게 넘기는 것도 정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YTN 지부에서는 언론 노동조합 YTN 지부에서는 매각 작업 중단해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지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 호반건설이 네. 서울신문 서울신문. 인수하고 난 다음에 네, 서울신문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안 좋아졌죠. 그리고 서울신문의 보도나 여러 가지 기사의 방향이 사실은 그 회사 호반건설을 좀 옹호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게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좀 기자들하고 뭐 데스크하고 막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사주가 있는 회사는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불가능해요. 네, 뭐 50여 개 되는 회사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노영희 변호사가. 그 회사들이 만약 비리가 있다고 하면 YTN이 보도를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지. 그게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정권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정권에 각을 세우면서 기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권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늘 결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일반 사주가 있는 언론사가 어떻게 공정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YTN을 준 공영방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회나 한전 KDN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기업이 그거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공기업이 하니까 국가가 개입을 안 하게 되면 공기업이 운영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성을 지킬 수 있잖아요. 압박이나 외압이 없으니까. 근데 일반 기업이 사기업이 들어가서 방송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기업의 사주에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다 제가 쓴 책 미디어 정치 경제학이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갑자기? 홍보.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방통위에서는 단순한 재무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 철학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겠다 이러면서 뭐 자기네들이 좀 엄격하게 심사해가지고 할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다들 좀 믿기 어려운 말인 것 같고 당연하죠.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거를 매각을 했을 쓸데없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통위
방통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 우리가 아직은 막 이게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이 회사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부 흘러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지라시에서 나오는 말이 기재부 장관과 연관성이 있다, 뭐 또 대통령실 연관성이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 이건 그래요? 지라시예요. 제가 100%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사실관계 몰라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 확인을 해봐야죠. 언론인들이 취재를 해야겠죠. 아니면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기업이 정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뭐냐면 방통위가 과연 이 기업에게 YTN을 인수하도록 해주느냐 마느냐가 저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하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돈 벌려고 적자 기업이니까 자기네가 돈 벌려고 이걸 넘긴다 뭐 이런 취지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진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통위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서 입찰해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인수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통위 최종 심사를 통해서 공정성, 공익성이 확보됐다고 얘기하면서 유진이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회사에 주고 싶었는데 그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뭐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네. 방통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겠죠. 네. 지금 방통위에 5명이 정원이 2명 있잖아요.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무슨 국민의힘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부위원장 둘이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둘이서 뭘 하겠어요. 아니 제대로 보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허가를 해줄 때는 그 허가된 회사가 정권과 가까운 회사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걸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방통위의 결과를 보면 이 회사의 어떤 정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밀정이면 엑스여라님께서 유진기업 롤모델이 SBS 태영건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강님께서 독도까지 넘기려는 정권인데 방송국 하나 날리는 건 우습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고. SBS 같은 것도 태영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해. SBS 보세요, 논조를. 네. SBS가 물론 지금은 친정부적이라고 항상 친정부적이에요. 그럼?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제가 100% 친정부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항상.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 정권에 맞게 입맛에 맞게 왜 그러냐면 사주가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요. 사주가 기업인이 아니고 공영방송처럼 국민이 주인이고 아니면 주인이 없이 공영적인 목적에서 운영되는 방송사라면 그렇게 안 바뀌죠. 네. 근데 사주가 주인이 일반 기업인이고 기업인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방송을 운영하는 가지고 그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SBS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방송국을 소유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서 이 언론 미디어 그룹 이런 거 소유하면서 또 건설회사처럼 또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민방들도요 건설사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 생각해보니까 민방들. 그러네요. SBS 사실 태영건설도 건설사잖아요. 건설사요. 유진그룹도 사실은 건설사거든요. 건설하고 있고. 건설사들이 이 네. 언론사들 많아요. 호반건설도 건설이잖아요. 건설이죠. 그럼 왜 건설사들이 그러겠어? 전부 다 언론을 다 장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첫째 자기 방어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 비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을 방어해. 그러니까 자기 기자들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언론사의 기자들을 내세워서 방어적인 기사를 쓰게 하거나 비판적 기사를 못 쓰게 만드는 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상대방 어떤 언론사가 그 회사, 예를 들면 건설사가 운영하는 또는 건설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잖아요. 그 언론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써 또. 그래요.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언론사를 이용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죠. 그래서 네. 언론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사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하게 다시 퇴행하고 있는데 원래 자유민주주의사에서는요 언론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퇴행을 해가지고 다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언론사는. 네. 근데 가장 이제 민주주의로 가면 갈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언론사가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경제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그런 구조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통제 방법이고요. 문제는 경제 권력은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치 권력은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통제가 그러네요.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직접적인 통제를 해, 방통위를 이용해서.
이게 퇴행적 민주주의예요. 아니 어떻게 방통위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죠? 중간에 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두 명이서 하잖아. 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재주들도 좋네. 능력자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도 임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둘이서 하려고. 네. 그때 본인이 임명 안 되게 슬퍼했으나 오히려 지금은 괜찮죠? 그렇죠. 네. 괜히 가서 임명 안 될 뻔했잖아. 네. 홀로 걸어서님께서 정치 권력은 경제 권력이고 경제 권력은 검사 권력이고 우리나라 지금 삼박자 결탁의 카르텔 완성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자, 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김효재 씨 지난번에 야. 방통위원장 직무 직무대행을 대행하면서 했죠. 온갖 여러 가지 정말 행동을 같이 아니, 해서 우리들로부터 법적으로 내가 비판을 물어볼게. 받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직무대행이 온갖 일을 다 해요? 제가 비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법원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직무대행. 안철상 대법관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네. 있어요. 안철상 대법관이 하는 말이 직무대행이라고 하면 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예, 그 체제를 유지하고 그 체제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련된 뭐 인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연하죠. 얼마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근데 자기가 김효재 위원장처럼 씨는 해. 김효재 씨는 아주 그랬었죠. 다 했어. 예. 쫓아내고 몰아내고 맞아, 임명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다 네. 했었어요. 뭐 하는 그때 겁니까? 당시에 아니, 그때 세 명이긴 했어. 그때 당시에 김현 위원장이 방통위원은 있었죠. 의원이 그때 있었죠. MBC 막 쳐들어간다 그러고 네. 감사한다고 막 그랬을 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퇴장을 단식하고 했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들을 막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김효재 당시의 직무대행은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이동관 씨를 위해서 모든 꽃길을 다 만들어줬다는 네, 게 그랬었죠. 중론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나요? 이번에 그 김효재 이 방통위선 부위원장 당시 직무대행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으로 이사장이 임명됐다는 됐어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오, 이거 뭡니까? 뭐겠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자리 하나 주는 거죠.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야 이동관 야. 방통위원장 오기 전에 다 정리해주고, 자기 손에 피 묻혀서 다 정리해주고 수고했습니다. 자, 이 자리 가시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정부 광고 집행하는 곳이거든요. 정부 광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집행을 해요. 그래요? 근데 정부 광고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조중동이에요. 그걸 집행하는 곳이 언론진흥재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김효재 씨가 간다? 네, 이사장으로. 와. 지난번에 표한수라는 분이 전 이사장이에요. 그 네. 임기를 다 마쳤거든요. 네. 임기 마치기 전에 이 사람 쫓아내려고 회의를 열었는데 한 사람이 기권하는 바람에 못 쫓아냈어. 이사들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이사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고 현 정부 들어가지고 정권 바뀌어가지고 과반이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표한수 이사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기권했던 데가 동아일보 출신이에요. 특이해요. 재밌네. 네. 그 사람이 봐도 이상한 거지.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KBS 사장 네, 임명 그때도 관련해서도 맞아요. 그때 똑같아. 예, 그때 여당에서 추천한 추천했던, 이사. 예, 그분이 나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안 최소한 됐잖아요. 양심이 안 있는 거지 그 됐잖아요. 사람들은. 예. 그랬더니 그 사람 이제 사퇴하고 새 사람 임명해가지고 또 추진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창피해 죽겠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이 백주 대낮에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안공서사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하고도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뭘 배우겠냐 이거죠. 그래서 학폭 있었나? 아이고 또 그렇게까지 연결하면 안 그냥 됩니다. 해본 소리예요. 네, 요즘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세졌습니다. 원래 안 그런데 저분이 원래 되게 몸살이고 남한테 미루고 이것 보세요. 어려운 일을 노영희 자기가 안 변호사가 하려고 그렇게 그러고. 하라고 시켰어요 저한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너무 놀라는 거 보셨죠, 여러분? 자, 언론노조에서 이 김효재 이사장 임명을 두고 예. 언론진흥재단을 언론 장악의 병참 기지로 삼고 있다. 이게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평안시 언론재단 이사장 이후에 김효재 이사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뭐 네. 정부의 그런 광고나 광고 이런 집행. 것들을 전부 다 자기네가 집행한다 그러면 네, 네. 거기에 또 줄 설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요 신문산업 같은 경우 아시는 사양산업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신문산업은 사실 그 인쇄돼서 나오는 신문사들은 거의 지금 영업이 잘 안 돼요. 방송사들도 어렵고요.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뉴스토마토도 원래 일간지거든요. 저희가 네, 페이퍼로 네, 나가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구독해달라고 네, 지금 맞아요. 하고 있어요. 캠페인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운영이. 그러다 보면 돈을 어디서 받겠어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 갖고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그 정부 지원 광고를 언론진흥재단이 다 해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대응을 만드는데 또 웃겨 맞아요, 죽겠어요. 맞아요. 이름을 잘 봐, 이름. 언론 뭐예요? 그 다음이. 진흥을 하는데 가짜뉴스 때려잡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진흥. 가짜뉴스 하는 거 대응은 방심이나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그런 데서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언론을 진흥을. 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이상하지. 근데 이제 언론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언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단이. 그러면 네. 그 목적에 맞게 해야지. 가짜뉴스라고 때려잡고 이러려고 언론진흥재단을 왜 없애요, 그러면. 없어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발전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역 그렇죠. 언론사들은 더 어려우니까 그래도 언론사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언론진흥재단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원래. 네. 그러면 진흥의 목적이 해야지. 원래 방통위는 규제하는 곳이고 그렇지만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을 진흥하는 곳이에요. 그럼 잘 할 수 역할이 있도록.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역할이.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 가지고 운영되는 곳에서 때려잡자. 가짜뉴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가짜뉴스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가짜뉴스라는 규정을 왜 정부가 하냐고요. 가짜뉴스가 뭔지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 본인밖에 모른다고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의 비판적이면 가짜뉴스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정부의 비판적이면 가짜뉴스라는 게 무슨 논리적으로 말해야 돼? 그러니까요. 가짜뉴스라고 하는 왜냐하면 언론은 원래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감시와 견제.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그걸 가짜뉴스로 때려잡겠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언론노조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지난 3월에 이 언론진흥재단에 상임이사가 누구누구가 됐느냐. 조선일보 출신의 정권현, 네. 연합뉴스 출신의 유병철, 맞아요. 중앙일보 출신의 남정호가 언론재단 상임이사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 후로부터 실제 4월, 그러니까 임명된 지 한 달 정도도 안 됐을 때부터 재단 장악의 성과가 드러났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재단 장악 실체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일장기 격리 오보 기자에 대한 해외 연수 취소, 정권의 가짜뉴스 무리에 힘입은 가짜뉴스 센터 설치, 언론진흥 정책 관련 뉴스나 재단 동정을 주로 다루어던 언론재단 뉴스레터의 국정 홍보물화 등 유무형 자원들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위해 동원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서 지난 7월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열동률 지표가 조작됐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재단 내부에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것 때문에 재단 직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상임이사들이 표완수 이사장의 해임을 시도했었는데 그랬었죠. 결과론적으로는 2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표완수 이사장에 대한 해임만 상정은 뭐 제대로 좀 다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로 더 시끄러워지고 더 혼란이 좀 가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화나고 있죠, 많이. 당연히 화를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론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압박하고 탄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방통위, 방심위, 언론진흥재단까지. 이런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이 언론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보도를 일정 부분 압박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언론 장악이에요. 언론자의 침해. 이거는 헌법적 기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법률가 노영희 변호사님. 네. 그걸 지금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부의 누구든 아니면 내부의 누구라도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방송법 4조. 그것 때문에 이정현 전 홍보수행가 이분도 처벌받았었어요. 그랬죠. 당시에.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사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이사들을 바꿔가지고 이사장 교체하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대놓고. 아이고, 게다가 지금 EBS도 난리 났습니다. EBS는 뭐 KBS나 이런 MBC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다 지금 그쪽으로 해쳐모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임명된 최기하 EBS 감사, 이번엔 MBC 보도국장이었고 이 사람 MBC 재직 시절에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번에 이제 그 EBS 감사로 왔고요. 그다음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도 이번에 EBS 이사로 왔거든요.
EBS는 왜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변질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는 감사 같은 경우 방통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요. 방통위에서. 그러니까 그래요? 방통위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허. 그러니까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고 예전에 신동호 이사는 왜 이사가 된 거냐면 EBS 정비정 이사가 지난번에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해임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신동호 이사를 앉혔는데 신동호 이사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들의 부당 노동행위를 이유로 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랬죠. 이듬해 정직 6개월의 징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나운서 후배들을 11명을 부당 전보시킨 그렇죠. 인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처벌까지 받은 사람을 징계까지 받은 사람을 어떻게 다른 방송사의 이사와 감사로 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 신동호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는 낙하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죠, 당연히. 예, 왜냐면 MBC 퇴사한 이후에 미래통합당 그 위성정당이었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요. 32번 정치인이죠, 정치인. 인정받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방송국의 이사나 감사로 앉히게 되면 그 방송국이 공정하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압박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EBS는 사장 선임을 방통에서 바로 해요. 그러니까 그 EBS 이사회가 뭘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MBC하고 KBS하고 달라요. 네. KBS, MBC 이사회는 사장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사회가? EBS 이사회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들이 알아서 정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방통위원 5명이잖아요, 옛날에. 네, 네. 그 사장이 누가 간 줄 아세요? 누가 갔어? 그 중에 한 명이 갔어. 방통위원 중에 한 5명 명이 외해가지고 EBS에? 이번은 당신이 가시오. 그래서 갔어. 자기네끼리-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기네끼리 돌려서 막 해먹는 왜? 거. 그런 적이 있었다고.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EBS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고 가장 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BS는 그래도 교육방송이고 공영방송이잖아요. 거기도 국가가 그럼요. 운영하는 방송이고. 네. 그러면 국가에서 재정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른 방송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이사와 감사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대체. 그러네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아니 방송사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다른 방송사에 근무할 때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야. 네. 부당 노동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후배들을 탄압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던 사람을 거기에 앉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뭐 이해 안 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뭐 이것만 이해 안 놀랍지가 되는 않아? 거면 제가 또 막 이렇게 화를 내겠는데 이거 그럼 뭐 나는 하도 왜 많으니까. 화를 내지? 그러니까요. 예. 잘하고 계세요. 사람이 발전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발전 안 하고 남 핑계 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영이 핑계. 자, 근데 예. 또 하나 우리 교수님이 좀 예. 열불 내야 되는 그런 예. 건이 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박민 KBS 새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민 후보는요. 고문료 1,500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지금 비판도 받고 있고요. 예. 물론 뭐 이 사람이 자기는 집안의 재산이 7억밖에 없다 이렇게 또 신고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아무리 부적절하다고 말해도 예.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나는 소신이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이 사람 안 된다.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그냥 밀어붙이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자기가 이런 표현을 좀 박민 후보자 입장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문화일보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기업으로서 석 달 동안 고문료를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기자가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아니 기자가 기사를 쓰는 사람이고 권력기관에서 비판적인 입장의 기사를 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재직할 때 기업체로부터 석 달 동안 고문료를 받아.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기자는 그리고 청탁금지법 대상이에요. 기자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부수적 수입을 좀 노리는 거 아닐까요? 교수는 그럼 왜 집어넣었어? 교수도 지금 나 이해가 안 돼. 왜 교수를 청탁금지법 변호사도 안 들어있는데. 그래도 교수들은 그래도 각 정당에서 막 그 혁신위원장으로도 시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키잖아요. 나는 안 하잖아요. 왜 이러세요? 인여한테 물어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네. 이게 진짜 문제. 기자가 이런 식으로 기업체로부터 뭘 받는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사의 기본적 사명이 권력기관, 그건 경제 권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문료 받고 이러면 어떻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임명되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도 많아요. 이사회 운영에.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당시에,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자, 3명의 후보가 있어서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여기 과반수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투표했는데 과반수가 안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두 사람 최종 후보 놓고 두 사람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해야죠. 근데 네. 그걸 안 해. 원래 해야 되거든요. 서기석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결선 투표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결선 투표가 안 될 것 같아. 박민희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내를 시켜. 연기했죠. 네, 연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회의를 끝내버리고. 그리고 최지훈 후보를 사퇴시켰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사퇴시켰다는 사퇴했지만 건지 사퇴한 본인이 건지. 사퇴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음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권을 던졌던 사람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이사가 들어와.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이사는 5.18 폄훼했던 사람이야. 그렇죠.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찬성표를 던져.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예요. 임명 절차상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효력정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KBS 노조에서는 효력정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당시에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무산이 됐잖아요. 그럼 새로 공모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무산된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또 거기다 투표를 합니까? 근데 법원이 왜 이걸 안 해주는 모르지 효력정지 아직은. 가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죠. 그렇죠. 왜 그건 법무부가 얘기해.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똑같은 사안에서 MBC하고 KBS가 각각 이 사장의 해임 관련해 가지고 가처분 이사장. 신청, 이사장 그렇죠. 가처분 결정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KBS는 받아줬고 안 받아줬고 KBS 안 받아주고 MBC는 MBC만 받아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요. 판사 마음이네. 그건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뭐 나한테 왜 시켜? 진짜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제가 말할 수가 없고요. KBS 본부는 이사회가 지금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위반하고 있고요. 있는 건 맞아요. 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BS 이사회가 면접 심사에서 밝혀졌던 이 박민 씨의 문제적 이런 행위, 고문료 뭐 지금 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이런 것들 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임명 제청하고 이런 거는 매우 문제가 심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심각한 건데 어쨌든 KBS 본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박민 후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신고했고 네. 서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 그냥 받아놓고 세워라 내워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네, 있죠. 이미 다 이제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슬그머니 다른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은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나가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방송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장악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 네. 그거는 뭐 지금까지 하는 모든 행동을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눈치도 안 보고 이사장들을 날려가지고 이사장 날린 다음에 사장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 KBS 이사장을 왜 날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KBS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들 바꾸고 네. 이사를 바꿔서 숫자가 지금의 여당이 더 많게 만들어서 사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안 치고 지금 박민 같은 사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방송의 경험도 없잖아요. 신문사 기자를 했지 방송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고 네. 방송의 메커니즘을 알지도 뭐 저는 뭐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일반인 정도 수준으로 알겠지. 방송에서 일해봐야 방송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방송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잘 대응할지도 문제고 수신료 문제도 KBS 사장이 될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신료 분리신고하는 거 반대했어야지. 반대 안 했잖아요, 이분도. 그런 분이 KBS 와서 그럼 KBS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임명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뭐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류희린 방심위원장 방심위원장의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네, 홈쇼핑 업체 대표들하고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정윤정이라는 쇼호스트가 예전에 욕설 논란으로 그때 방송을 좀 중단한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복귀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불편하다 이런 기색만 내비치니까 딱 벌써 그 자리에 잘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쇼호스트 잘못했죠 당연히. 물론 사과도 잘못했죠. 해야 네, 되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냥 방심위원장이 잘 안 되겠는데 이러면은 그냥 딱 또 잘리고 그런 것도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심위원장이 홈쇼핑에 운영하는 사람들 사장 대표를 만나서 뭐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했나 봐요. 네.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방심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냐면요. 홈쇼핑 입장에서는요. 방심에 징계받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면 영업을 못하죠. 영업을 못해요. 네. 근데 하루에 영업을 안 해봐. 홈쇼핑에서 팔리는 돈이 얼만데요. 그거 다 날려요. 그러니까 방심위원장 한마디는 이 사람들한테 꼭 법이야. 그렇게 느껴져요. 압박이 된다는 게 내 그래요? 말은. 그러니까 이 정모 씨인가 이 사람, 네네.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당연히 저는 이 사람 방송하면 안 된다고 생각.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홈쇼핑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르라는 거구나. 그리고 잘라버리잖아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건 알겠는데 방심위원장이라는 위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 예를 들면 일반인이나 언론 전문가나 아니면 논평가가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잘못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계속 방송에 나오냐. 이건 이해가 돼. 시청자들이 얘기해서 그 사람이 뭐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 이해가 된다고요. 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이 홈쇼핑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떤 영향을 영향을 미칠지를 미칠지.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요. 공개 안 된 자리에서 뭔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송의 편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복귀하려고 했던 홈쇼핑은 NS 홈쇼핑인데요. 이 NS 홈쇼핑 대표 이름이 조항목 씨입니다. 조항목 대표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 씨의 연내 복귀 계획은 철회시키겠다. 방심위원장의 말씀도 있었고, 이제 이거는 홈쇼핑 관계자가 한 말이죠. 네. 이 조항목 대표가 왜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방심위원장의 말씀도 있었고, 뭐 하는 거예요? 고객 의견도 수렴해서 21일 날 예정했던 해당 방송 자체를 처리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결국은 한마디가 법이고 결국에는 싫어하는 내색만 기색만 딱 비춰도 알아서 다 해주는 절차나 이런 건 다 어디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방심위원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네. 압박성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언론사나 방송, 특히 홈쇼핑 같은 건 방심이 대단히 민감해요. 그렇죠. 여기서 잘못하면 저 영업 손실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네. 이 홈쇼핑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는 그게 법이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대표들 만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 이 사람이 자기 위치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다른 방송사에도 엄청나게 개입이 가능해져요. 대놓고 이 정도 할 정도면 알게 모르게 또 횟수 가능성도 있고. 그럴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이나 출연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방심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네, 사실 저도 최진표 교수의 눈치를 엄청 봅니다. 뭘 봐요, 눈치를. 본인은 아닌 척하지만 이렇게 표정과 이런 거 이렇게 저에게 눈치를 줄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충분히 이분들의 심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 알고 계시겠죠? 네, 나중에 다 진실을 밝혀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니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